아, 나는 직장이 없어지지 않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남자를 만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런 왕자님이 나타난 거죠. 내 나이 24세.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펀드는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부터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 왜 부동산이 오르는지, 왜 주식이 떨어지는지, 왜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우리나라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내가 알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저는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어마어마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저는 2006년도 24살에 아주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왜 결혼을 빨리 했을까요? 남편이 너무 좋아서. 그것도 맞는데 전 집이 너무 싫었어요. 집이 너무 싫었고 결혼을 하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IMF 때 아빠가 직장을 퇴직하고 계속 집에만 계셨던 그런 우울한 어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아, 나는 직장이 없어지지 않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인 남자를 만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그런 왕자님이 나타난 거죠. 내 나이 24세. 나는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해. 그럼 나는 굶어 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면서 24세 결혼을 했어요. 그때 저는 은행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은행에서 2006년도에 펀드가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사람이 펀드를 가입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저도 전 재산을 펀드에 몰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은행을 퇴사를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는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펀드는 딱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가 바로 제가 전세를 산 지 2년 만의 일이에요. 첫 아이 낳은 지 돌도 안 됐을 때. 아이를 키우느라 너무 정신없던 와중에 저는 집값이 얼마인지, 전세가 얼마인지, 펀드가 얼마인지, 코스피가 얼마인지 관심이 없었어요. TV도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느 날 지나가다가 증권회사 뭐 직원이 자살했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우연히 공원에서. 집에 가서 계좌를 확인해 보니까 계좌가 반토막이 나 있었고 이사를 가려고 집을 알아보니까 전세 가격이 수천만 원이 뛰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의문을 가졌어요. 왜 주식과 펀드는 반토막이 났는데 세계 경제가 무너졌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지 않을까? 왜 나는 신혼 때 대출을 받아 집을 사지 않았을까? 왜 어른들은 집값이 꼭지라고 집을 사지 말라고 했을까? 게다가 저는 아이도 키우고 있지만 직업도 없는 상태로 추가 수입이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IMF 때는 저희 아버지가 직업을 잃었고 그로부터 딱 10년 후에는 제가 가진 재산이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경제 공부를 해야겠다. 왜 부동산이 오르는지, 왜 주식이 떨어지는지, 왜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우리나라가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걸 내가 알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저는 어디로 갔을까요? 네, 정말 잘하시네요.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에 가서 어마어마한 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있어요. 몇백 권의 책을 읽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목이 막 헷갈리고 내가 이 책을 읽었나? 읽었던 책을 또 읽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아, 내가 독서를 잘못하고 있었구나라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떤 독서를 해야 되느냐? 내가 읽은 책을 요약 정리해서 어딘가 저장해 놔야겠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그래서 블로그에 제가 책을 올리기 시작해요. 왜 그랬냐면 많은 성공한 사람 비결 중에 하나를 제가 발견해요. 독서를 하다가. 뭔지 아세요? 기록의 힘, 또 글쓰기, 또 실천. 자, 진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어요. 진짜 위대한 부자들은 나누는 걸 많이 했어요. 남에게 나누었어요. 좀 아까운 것들. 그게 돈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나누었어요. 아, 나는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책을 읽는 거였어요. 그럼 내가 읽은 책을 나눠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 책을 블로그에 매일매일 올리기 시작했어요. 저의 절약 노하우 궁금하시죠? 네. 제가 오늘 그 노하우를 모두 공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전 보드 만들기. 여러분 혹시 이런 꿈을 생생하게 이루는 시각화된 보드를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있으면 왜 좋냐면 곰팡이 막 있고 막 물 새고 아들 셋이니까 집안이 어떻겠어요? 엉망이에요. 예. 남편도 말을 잘 안 들어. 집에 말 안 듣는 남자가 넷이나 있어요. 속이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 제가 절약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이 사진을 보면서 아, 나는 열심히 이렇게 모아서 저런 집으로 갈 거야. 나는 저 사진 속에 있는 돈을 모으는 과정이야. 나는 지금 옷도 못 사 입고 밥도 그지같이 먹고 하고 있지만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한 과정에 있어 라는 것을 이 사진을 보면서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 사진 속에 있는 예쁜 집과 그림들이 내 것이 아닌 것 같고 나와 너무 먼 것 같고 허황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수년 보다 보니까 저거 내가 가질 자격이 있구나. 저거 너무 자연스럽구나. 눈을 감아도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저기에 갈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통장에 돈이 점점 불어나는 걸 보면서 더더욱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두 번째는 목표를 설정하는 거예요. 사진이 있어도 나의 목표가 없으면 이제 흐지부지 될 수 있어요. 목표는 저는 이런 식으로 설정합니다. 내가 몇 평짜리 어떤 아파트를 가겠다. 그 아파트는 현재 얼마짜리일까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얼마구나. 그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있죠. 그럼 내 돈이 얼마구나. 그러면 그 아파트 값에서 내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돈이 내가 모아야 될 금액이죠. 그럼 내 연간 저축 금액이 또 얼마일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될 집에 필요한 돈이 2억이다. 근데 내가 1년에 2천만 원 모을 수 있다. 그럼 몇 년 걸려요? 10년. 네. 10년 너무 길죠? 자, 단축 좀 시켜볼게요. 그럼 내가 저축을 1년에 4천 할 수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얼마 걸려요? 5년. 10년 동안 아끼실래요? 5년 아끼실래요? 네, 고생을 하려면 좀 우리 임팩트 있게 짧게 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다짐을 했어요. 내가 빨리 돈을 모아서 그 집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그걸 종이에 항상 적어가지고 내가 어디를 가려면 얼마를 모아야 되고 1년에 얼마를 모아야 해라고 이제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연간 계획표를 매년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연간 계획표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올해 연봉이 얼마가 될 것을 예측을 하고 내가 올해는 얼마를 쓸 것을 예측을 해서 저축 금액을 월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2를 하고 거기에 성과급, 연차 수당 이런 거 다 더하는 거예요. 보너스 우리 들어오면 기분이 어때요? 좋죠? 그럼 써요. 막 백화점도 가고 맛집도 가고 용돈도 드리고 하면서 공중에 사라집니다. 저는 그 성과급도 10원도 쓰지 않았어요. 공짜로 들어온 거 상품권 누가 선물로 주잖아요. 다 현금화했어요. 조금이라도 더 저축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간 계획표를 매년 말에 만들면서 내년을 계획합니다. 이걸 보면 저축이 즐거워요, 슬퍼요? 즐겁죠. 돈의 이제 흐름에 맞는 통장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는 저는 남편이 외벌이였기 때문에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이제 아내 생활비 통장, 남편 용돈 통장, 연간 예비비 통장, 고정 지출 통장 이렇게 네 군데로 쫙 돈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신용카드라는 걸 쓰게 되면 그 목적이 없는 모든 돈들이 이 신용카드에서 우르르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월급이 들어오는 날 카드값이 다 빠져나가고 돈이 사라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저는 저축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바로 제일 먼저 한 게 신용카드를 자르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남편과 저와 체크카드를 만들고 각자의 돈을 분리한 일이었어요. 공금 때문에 돈을 못 모아요. 공금이 뭐냐면 남편과 제 돈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쓰는 돈이에요. 그걸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모든 가정이. 여행 가서도 우리 가족을 위한 돈이야. 외식 가서도 우리 가정을 위한 돈이야. 아이들을 위한 돈도 우리 가족을 위한 돈이야 라는 명목으로 막 긁어요. 그런 돈이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아내와 남편 용돈을 분리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아내는 50만 원밖에 못 써요. 남편도 50만 원밖에 못 써요. 자, 그럼 만약에 배달 음식이 먹고 싶어요. 누가 내야 돼요? 상의를 해야죠, 이제 그때부터. 네가 낼 건지 내가 낼 건지. 자, 나들이를 갔어요. 근데 갑자기 외식을 하고 싶어요. 누가 내야 돼요, 이 돈? 상의를 또 해야 돼요. 더치페이를 할 건지 먹고 싶다고 한 사람 내야 돼, 거의 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까요, 적게 쓸까요? 점점 적게 쓰게 돼요. 그리고 맥주 한잔 할까? 이런 말 한 사람이 맥주 사야 돼, 그냥. 예전에는 그거를 신용카드로 다 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한테 용돈을 넉넉히 주세요, 그냥 차라리. 그리고 신용카드 빼주세요. 그럼 남편이 알아서 돈을 쓰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정 지출은 뭐냐면 우리가 통신비, 관리비, 대출이자, 보험료, 애들 교육비, 그다음에 경조사비도 저는 고정 지출 넣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적어놓는 거죠. 시댁에 들어간 용돈, 친정 용돈 이런 것들. 그거를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해요. 통신비를 어떻게 줄일까? 온 가족 할인 요금 뭐 이런 거 묶어가지고 좀 싸게 할 수 있는 거 있죠? 그리고 보험료도 보험료 다이어트를 통해서 이제 리모델링 통해서 최대한 적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도 싸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시면 좋고, 대출이자는 지금처럼 금리가 막 올라갈 때는 고정금리가 좋아요, 변동금리가 좋아요? 고정금리가 좋아요. 반대로 앞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다. 변동이 좋죠. 그래서 경제를 우리가 공부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금리가 떨어질 시점에는 변동금리를 택했어요. 앞으로 떨어질 거니까. 근데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언제부터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이유는 계속 고정금리를 택했습니다. 이런 경제 기사를 보면서 흐름을 읽으면 이자가 1%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1억에 1% 얼마예요? 100만 원이에요. 엄청 크죠? 100만 원 아끼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제를 공부하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그리고 생활비를 또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남편 용돈, 아내 용돈을 분리를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체크카드 쓰시는 분들 중에 나는 절약이 절대 안 돼요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맞아요. 체크카드 통장에 돈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신용카드랑 아주 다를 바가 없어요. 체크카드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 넣어놓고 계속 긁어. 그러놓고 자기는 왜 돈이 안 주는지 모르겠대요. 신용카드 쓰지 말라고 해서 안 썼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 돈을 주급으로 이체하셔야 돼요. 선진국은 주급으로 월급이 아니라 주급제인 나라가 되게 많아요. 그게 사실 되게 합리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소비 늪에 빠진 이유가 월급제라 그래요. 월급이 들어오면 며칠 만에 다 써버리고 가난하게 살고 이 패턴이 반복돼요. 자, 가정에서 하면 주급으로 살아보면 어떤 일이 생기나, 우리가 50만 원 쓰기로 했죠? 그러면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섯째 주에서 10만 원씩 이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를 긁으면 무슨 느낌이 들어요? 내가 쓰면은 이번 주 안에 돈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한 달치를 하면 개념이 없어요. 너무 기니까. 짧으면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걸 이렇게 쓰다 보면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10원도 없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통제할 수 있게 돼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통장에도 한 달치 다 넣어주지 말고 일주일치씩 분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계획 있게 쓸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달치 주지 말고 일주일씩 이렇게 나눠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과금 통장을 따로 저는 만들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공과금 통장에는 어떤 게 있냐면 보험, 관리비, 통신비 이런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대출 이자 같은 거. 이런 거 연체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체 이자가 붙어요. 그리고 또 신용이 떨어질 수 있어요. 보험료 같은 거는 2달 정도 연체를 하면 아예 해지가 돼버리네, 자동으로. 그럼 우리가 병이 있으면 다시 가입도 안 되고. 근데 그거를 일반 그냥 무슨 월급 통장으로 하다가 이것저것 빠져나가다 보면 카드값도 막 안 나갈 때 있어요. 통신비도 안 나갈 때 있고. 그럼 내 신용등급도 떨어지고 돈 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공과금 통장에는 항상 돈이 남아 돌도록 채워넣었어요. 이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돈을 모으는 기간에 꼭 해야 될 거 한 가지. 경제 기사 공부하기, 내가 관심 있는 부동산, 아파트 관심 공부하기. 왜냐하면 돈을 열심히 모으기만 하고 경제를 공부하지 않으면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투자로 수입을 올려야 되는데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돈을 많이 벌어서 이상한 데 투자해서 망해요. 그런 패턴을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투자는 하루아침 되는 게 아니구나. 평소에 공부를 해야겠다는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관심 경제 뉴스를 항상 쓰고 관심 부동산을 노트에다 기록하는 일을 했어요. 이걸 저는 부자 노트라고 부릅니다. 별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금리가 얼마고 코스피 지수가 얼마고 지금 경제 이슈에 뭐가 있는지, 앞으로 뭐 때문에 호황이다, 지금 뭐가 불황이다, 지금 우리나라 어때요? 경제? 좋아요? 안 좋다고 하죠. 왜 안 좋은지에 대한 이슈들이 뉴스에 계속 나와요. 그런 거 적는 거예요. 네. 어떤 지금 실적이 안 좋고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이 안 좋다라는 거 적어놓고,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떨어졌다, 몇 개월 만에 차저치다, 이런 어떤 통계도 있어요. 자, 지금 이런 시점에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을 적는 거죠. 그 아파트는 지금 얼마일까? 전세는 예전에 얼마였을까? 이 집을 가려면 내가 돈이 얼마 필요할까? 전화해서 막 물어보는 거예요. 금매가 있는지. 지금 당장 이사를 안 갈 거여도 평소에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금매가 진짜 나오면 연락이 와요, 안 와요? 와요. 평소부터 그렇게 하고 다니면. 저 세대 3년 동안 연락이 와. 네. 우리가 돈을 모으는 기간 동안 계속 연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기억에 많이 남겠어요?
그 새댁의 기억이 남는 거야. 새댁이 모으다가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돈을 모으는 기간에 즐거웠어요. 내가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은 주식도 투자할 수 있고 부동산도 투자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지식이 늘어나고 있구나라는 기쁨이 있었어요.